제조업이 있어야 외교가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반도체가 있어야 외교가 되고 조선이 있어야 외교가 되고 어떤 제조업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가 국가의 외교력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제조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중국이 바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이 G2라고 하고 지금 미국에 대항하는 국가로 뛰어오르는데 지금 중국 인구의 약 한 10%가 제조업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 10%만으로도 중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되고 이렇게 부강해졌습니다. 제조업을 놓치면 우리는 변화하는 시대에서 각 나라가 우리가 들어가는 공급망에서 미국은 최상단의 뭐 최고 AI나 이런 기술 그다음에 금융을 갖고 있다면 역할 분담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제조업 국가로 명확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단계로 나가는 게 우리나라가 먹고 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미국이 또 시리아 내 신장 위구르족 반군을 용인한 것은 중국의 민간 부분을 건드리는 압박 저술로 봐야 되나요? 이건 정말 민감한 거죠. 왜냐하면 신장 위구르족이 여기 왜 시리아에 있겠습니까? 네. 중국의 신장 위구르와 시리아가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나요? 그런데 신장 위구르족들이 시리아 반군에 있었고 이 시리아 반군에 있던 신장 위구르족을 최근에 시리아가 정규군으로 전환시켰습니다. 그것도 무려 3,500명이나 되는데요. 네. 이 사람들은 주로 그 신장 위구르족으로 있으면서 중국에서 탄압받으면서 뭐 약간 시진핑 사진에 뭐 빨간 물감 던지고 중국 공산당 기물을 훼손하고 해서 도망온 사람들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슬람 원리주의적일 수도 있고 원래 지금 시리아 정부가 뿌리가 알카에다거든요. 알카에다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나중에 이제 변심을 해서 지금 현 정부처럼 좀 온건한 무슬림들이 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의 정규군으로 이제 외국인을 받아들이는 걸 미국이 결사반대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미국이 하나 허가를 해줬어요. 신장 위구르족은 써라. 그러면 3,500명의 사실상 신장 위구르족 반군을 시리아 정부군으로 키우고 있는 겁니다. 시리아 정부가 트럼프를 설득한 거는 이 사람들을 그대로 놔두면 진짜 알카에다 될 거다. 그럼 너희들한테도 안 좋으니 우리 정부군으로 들이면 우리가 잘 컨트롤할게 라는 이름으로 받아들였다고 해요. 네. 그런데 어찌됐든 신장 위구르족 3,500명이 실제로 제대로 된 군사 교육을 받은 사람들로 태어나서 언제든 중국에 무슨 일이 있으면 뛰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겁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너무나 열을 받겠죠. 시리아는 그리고 중국 외교부나 중국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시리아는 테러리스트들과 이제 끊어라. 시리아는 테러리스트들과 함께해서는 안 된다라는 식의 성명을 발표합니다. 그만큼 중국에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자, 중국은 그러면 미국의 제재에 맞서 위안화 결제 비중 확대라든가 히토르 무기화 등으로 대응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먹히고 있는지 이 싸움의 승패를 가를 변수는 뭐가 될까요? 중국은 위안화 결제 비중 확대하고 뭐 이런 게 하지만 위안화 결제 비중은 달러 패권에 완전히 맞서서 이기기 위한 것보다는 자신들의 숨통을 찾기 위한 거 정도라고 보면 되고요. 최근에 이제 중국 은행들의 위안화 결제 비중을 기존에 20% 정도였는데 그걸 40%로 올리라고 이제 그거를 지침을 내려보냈거든요. 이게 지금보다 2배니까요. 엄청나게 늘어나는 겁니다. 중국이 전체 히토류 유통의 90%를 책임지고 있다고 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단순히 그 히토류를 끌어잠그면 미국의 뭐 포드 자동차도 5월엔가 생산을 잠깐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히토류가 모자라서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히토류가 첨단 무기에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미국의 무기 한 2만 개도 생산 차질이 빚어지고 그중에 1,000개는 아예 못 만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주로 미국이 힘을 가장 투자하는 해군에 들어가는 무기에 그런 게 많다고 하거든요. 중국이 이 히토류를 가지고 굉장히 미국을 압박할 수 있는 거죠. 미국이 반도체로 압박하는 만큼 중국이 히토류로도 압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오늘 15일자 조선일보를 보면 일면에 중국이 히토리 수출 통제를 2,000개 품목으로까지 넓힌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사실상 중국이 좌지우지하는 대로 우리 산업이 왔다 갔다 열렸다 줄였다 그 부품 공급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죠. 만약에 그 미국이 히토류를 미국도 이런 점을 아주 바이든 시절 아니면 그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계속 그거를 이제 대체 공급지를 찾으려고 하는데 계속 실패했어요. 왜냐? 자기들 땅에도 히토리 많다고 하지만 환경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도저히 개발을 못하고 그 바이든 시절에 그 아프리카에 있는 흑연이나 뭐 이런 걸 한다고 거기 아프리카에 굉장히 투자를 했었는데 다 실패했습니다. 왜냐? 거기도 환경 문제가 벌어지고 조금 해서 좀 잘 되는 데는 반군한테 그냥 또 다시 넘어가 버리고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사실 히토리라는 게 개발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어렵습니다. 이제 현 시점에서 바로바로 이걸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져서 또 최근의 뉴스를 보면 미국 국방부가요. 미국 내에 있는 히토류 광산 유일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지분을 국방부가 사들여서 대주주가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아주 국방부가 샀다는 거는 뭐 안보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고 오래가고 어려운 전쟁이 될 겁니다. 근데 여기에 어디가 누가 승패를 가르느냐?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더 위기감을 가지는 쪽이 승리하리라고 봅니다. 뭐 미국이 당연히 좀 더 우위에 있겠죠. 동맹도 네. 많고 하지만 더 위기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쪽이 좀 더 앞으로 이 긴 전쟁에서 초반 승기를 잡는 데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미중 패권 전쟁이 과거 냉전과 달리 그럼 기술, 경제, 공급망 등 전방위적으로 확산된 양상은 앞으로 세계 질서에 좀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제가 생각한 세계 구도는요, 이제 공급망이 양쪽으로 갈라진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갈라지는 공급망에 따라서 우리가 어디 들어가느냐, 그리고 거기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느냐가 그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서 문제잖아요. 제일 좋은 건 중국의 공급망도 들어가고 미국의 공급망도 들어가고 할 수 있으면 네. 가장 좋은데 현실은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선택의 여지가 있는 쪽으로 계속 갈 게 뻔하거든요. 기자 시절에 기자를 할 때 워싱턴 특파원을 했었는데 네. 그때 어떤 한국이 선택의 여지가 중국과 미국 사이에 선택의 여지가 있는 때가 오면 미 국무부나 이런 데 저희가 이제 반응을 물어봅니다. 반응을 물어보면 미 국무부나 백악관이나 이런 데서 오는 메시지가 굉장히 독특한 메시지가 있는데요. 그때 미국이 항상 하는 말은 이겁니다. 한국은 어느 편에 설지 70년 전에 결정했다라는 겁니다. 이미 6.25 때 결정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니들 이미 편을 결정했는데 왜 저쪽이 고민의 대상이 아니야? 라는 게 미국의 입장이거든요. 뭐 그렇다고 해도 우리는 우리의 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쪽을 찾는 게 맞잖아요. 그게 뭐 옳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럼 어느 쪽에 가는 게 우리의 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느냐?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중국이 없는 세상에 가야 우리가 이익이 최대화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우리 지금 주력 산업이에요. 과거는 일본과 경쟁한다, 대만과 경쟁한다고 했는데 이제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주력 산업 모든 게 중국과 경쟁을 합니다. 그러면 중국과 경쟁하지 않는 시장에서 우리가 제조업의 위치를 가지는 게 우리 국가가 더 부강한 거라고 생각을 하면요. 뭐 대표적인 예가 CCTV 같은 거죠. 최근에 캐나다에서는 중국산 CCTV 금지했습니다. 하이비전이나 뭐 이런 거. 그리고 미국에서 과거에 금지시켰잖아요. 그 미국에 금지했을 때 가장 수혜받은 게 어디입니까? 한국 업체들입니다. 한화나 이런 데서 가서 CCTV를 중국 시장에 크게 넓혔거든요. 제가 바라보는 미래는 공급망이 크게 분기되는 시대가 오고 할 텐데 그럼 우리는 빨리 그때 중국이 없는 우리의 경쟁자가 적은 지역에 가서 중국이 과거에 하던 포션을 우리가 차지하고 그 과정에서 중국과 교류할 거 교류하고 우리가 좀 더 낮은 코스트로 만들 수 있는 게 있으면 한국을 거쳐 우리가 서방으로 보낸다든지 이런 교량이 되는 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유리한 상황이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미국의 경기 침체 얘기가 들린 지가 좀 됐는데 이게 현실화 될 경우 한국은 미국의 공급망 재편을 기회로 삼아 중국을 대체하는 시장을 확보할 수 있을까요? 그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한국의 미래가 저 밝기 위해서는 우리가 중국을 대체하는 확고한 제조업 기지로서의 가져야 되거든요. 네. 우리가 제조업을 과거에는 제조업이 아니라 서비스업 뭐 이렇게 금융업으로 넘어가야 된다라고 했지만 제조업의 외교화라고 말을 하는데요. 제조업이 있어야 외교가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반도체가 네. 있어야 외교가 되고 조선이 있어야 외교가 되고 이제 제조업을 어떤 제조업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가 국가의 외교력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제조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중국이 바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이 G2라고 하고 지금 미국에 대항하는 국가로 뛰어오르는데 지금 중국 인구의 약 한 10%가 제조업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 10%만으로도 중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되고 이렇게 부강해졌습니다. 제조업을 놓치면 우리는 변화하는 시대에서 각 나라가 우리가 들어가는 공급망에서 미국은 최상단의 뭐 최고 AI나 이런 기술 그다음에 금융을 갖고 있다면 역할 분담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제조업 국가로 명확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단계로 나가는 게 더 우리나라가 먹고 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과거 일본 도시바가 소련의 핵심 부품을 수출했다가 몰락한 사례가 현재 뭐 한국의 반도체라는 방산 기업에 주는 교훈점 같은 게 있나요? 제가 좀 전에 제조업의 외교화라고 했는데요. 외교 안보화죠. 우리의 제조업이 적국의 손이나 이런 데 넘어갔을 때 어떻게 위협을 당하고 몰락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요. 일본 도시바가 소련의 핵심 부품을 수출했다가 이제 몰락한 사례인데요. 이 1987년도쯤입니다. 그때 이제 문제가 됐는데 갑자기 소련의 핵잠수함이 그전까지는 미국이 소련의 핵잠수함을 소리로 탐지했습니다. 왜냐하면 정밀한 공작기계가 없어서 이 프로펠러 돌아가는 소리가 소련 잠수함들이 굉장히 시끄러웠다고 해요. 그래서 소리로 잘 탐지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안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계속 알아보는데 그 내부 제보가 하나 옵니다. 도시바에서 최신 공작기계를 소련에 수출했다라는 걸 알게 되죠. 당연히 미국에서 난리가 납니다. 그때부터
그때부터 일본산 불매운동이 벌어지고 일본 총리가 미국에 공식 사과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일본산 반도체들도 미국 업체들이 안 쓰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때 한국 반도체, 삼성전자나 한국 반도체 업체들이 그때 반사이익을 보면서 본격적으로 우리가 일본을 따라가는 계기를 삼게 됩니다. 이건 사실 우리가 잘해서 했다기보다는 어느 날 갑자기 일본 반도체 업체가 교통사고를 당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지정학적 문제를 소홀히 하고 잘못 다뤘다가는 큰일 나는데요. 최근에 미국 재무부가 삼성의 자회사인 하만을 제재했습니다. 그 금액은요, 145만 달러라서 우리 돈으로 한 2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하만이요, 왜 제재를 당했냐라고 보면 이 하만에 있는 그 세일즈맨들이 하만의 스피커를 이란으로 수출한 거예요. 수출하면 안 되는데 이란으로 수출하면서 뭐 실적 때문이었겠죠. 그러면서 은어를 쓰면서 우리가 두바이 북쪽에 있는 나라에 뭘 보냈어. 이거 두바이 북쪽과 거래했어. 라는 이메일도 보내고 한 것이 미 재무부 조사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이 있는데요. 그 20억 원이란 돈은 뭐 하만의 매출이나 삼성전자의 매출에 비하면 눈꼽만큼도 안 되는 돈이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거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면 큰일 나는 게요. 이란으로 보낸 금액이 한 14만 불 정도 됩니다. 받은 벌금이 거기에 10배인 거예요. 만약에요, 우리가 방산업체나 다른 반도체 중요 장비업체나 아니면 삼성전자랑 거래하는 어떤 중개업체에서 일탈이 이런 게 일어났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방산 같은 경우는요,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전 과정, 우리 수출 자체가 끊길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원전 같은 경우에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면 안 그래도 한국이 이렇게 나가는 거를 꼴불견으로 보고 있는 우리의 경쟁국들이 많은데 거기는 미국도 포함됩니다. 그럼 그걸 트집 잡아가지고 이 수출 중단시키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전략적인 거기 때문에요. 하만이 그런 것 정도로, 이 정도로 했으면 그보다 훨씬 더 전략적이고 저쪽에서 우리를 칠 수 있는 여지로 삼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쉽게 넘겨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공개 시점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관세전쟁 한창일 때 이거를 보여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사실 제재를 안 하고 있어서 그렇지 한국 기업들이 제재 위반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사실 다 알고 있습니다. 네. 그 모든 데이터가 미국으로 가거든요. 거래 데이터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걸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렇게 한 거는요, 뭐 어떻게 프로세스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상황에서 이 시점에서 됐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네. 제가 기자를 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미국이 꼭 얘기하고 싶을 때는요. 제가 미리 요청을 안 해도 먼저 인터뷰하자. 그리고 먼저 혹시 너 우리한테 필요한 반응 없니? 라고 물어보는 게 미국 사람들입니다. 네. 미국의 요인들을 인터뷰하려고 할 때 인터뷰 이메일을 아무리 보내도 수백 번 보내도 답도 없지만 자기들이 원할 때는 혹은 자기들이 어떤 경고를 전달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때는 먼저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게 관세 협상하고 있는 사이에 삼성전자의 자회사인 하만이 제재를 당했다는 건 물론 프로세스별로 내려오다 그럴 수도 있지만 미국이 어떤 적정한 타이밍을 잡았다. 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저의 개인적인 경험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언제든 우리 기업들을 국제적 지정학적 문제를 가지고 어떤 희생양을 삼을 수도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최대한 희생양이 되지 않을 어떤 걸 우리가 그러면 만들어 놔야 되고요. 이거는 우리 기업들이 피하고 싶다고 피해지는 게 아니고요. 네. 어떤 정치적 문제잖아요. 우리 기업들이 무슨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국 행정부가 어떻게 돌아가는 걸 우리가 바꿀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국 정부나 미국 정부의 어떤 의견 교류나 혹은 이견이 있을 때 우리 기업들이 할 수 있는 것도 없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방어막을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걸 이 하만 사건을 보면 충분히 우리가 먼저 이해하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까지 동맹국인 일본 기업도 좀 제재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 기업들이 어떤 경고 메시지를 던지는 걸까요? 그러니까요. 과거에는 우리가 제재나 수출 통제라고 하면 미국만을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EU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러시아에서 3개월 그 포탄이나 이런 거 생산량이 유럽의 1년보다 많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은 생존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그렇죠. 겁니다. 제가 다른 방송에 가서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유럽과 핀란드, 에스토니아 그 러시아와의 이제 국경을 갖고 있는 곳의 군인들은요, 요즘에 완전 군장을 하고 잠을 자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손세정제 같은 걸 나눠줘서 자신들의 이제 어깨에 꽂아놓고 잔다고 하는데요. 이 손세정제가 왜 중요하냐? 한국은 전쟁이 나면 이렇게 주로 산에서 이렇게 개괄지가 없잖아요. 근데 그 나라들은 정말 우리가 영화에서 보던 참호전을 해야 될 정도로 평평한 모스크바가 개괄지에서 합니다. 그러면 화장실에 갈 수가 없어요. 우리도 뭐 전쟁 나면 화장실에 갈 수 없겠지만 그렇다고 휴지를 들고 다닐 건 아니지 않습니까? 손세정제를 나눠준다는 거는 언제든 전쟁이 나고 전쟁이 났을 때 그러면 뒤처리까지 네가 자리에서 해야 된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전쟁이 임박했다는 뜻이라고 이렇게 보여준
준다고 하는데요. 그런 것처럼 거기는 지금 실존적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실존적 위협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EU가 러시아 관련해서 제재에 굉장히 진심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일본 미쓰이 상선, 그러니까 상선 미쓰이인데요, 일본 말로는. 일본 2위의 해운 업체입니다. 거기에 2024년에 만들어진 LNG선 3척을 제재해버렸어요. 근데 사실 일본 2위의 해운 업체가 일부러 제재 위반을 할 리가 없잖아요. 그 미쓰이 상선의 얘기를 들어보면 왜 우리가 제재를 당했는지 모른다. 우리는 러시아의 제재 대상이 아닌 야말 프로젝트라고 LNG 프로젝트가 있는데 거기서 가스를 들여와서 중국하고 대만에 합법적으로 수출했다. 니들 규정 다 지켰는데 왜 우리를 제재하느냐라고 하는데요. EU는 묵묵무답입니다. 그리고 풀어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 미쓰이 상선에서 우린 일본 정부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항의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기사를 보면 그걸 풀어주지 않았어요. 그걸 보면 우리가 모르는 어떤 행동이 인공위성이나 이런 걸로 보면서 그 미쓰이 상선의 LNG선들이 잘못 움직인 면이 있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찌됐든 동맹국이고 러시아 압박에 가장 강하게 나가는 일본의 배들도 제재할 만큼 유럽이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는 과거에는 미국만 생각했는데 아닙니다. 이제 똑같은 걸 우리가 잘못하면 EU에도 제재를 당할 수 있고 EU 시장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굉장히 조심해서 저희가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기업이 또 제재 위반 시에 겪는 피해는 그럼 어느 정도이며 제재 규정 준수 프로그램의 생존의 필수적인 이유가 무엇이며 과도한 규제가 되어 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저해할 수 우려는 없을까요? 기업이 제재 위반 시 겪는 피해는요. 제재 위반이 되면 대부분의 한국의 중소기업들 같으면 아까 말했듯이 하만만 해도 거래 금액의 10배를 벌금으로 때려버리잖아요. 보통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이면 한 번 걸리면 그냥 망한다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만 같은 경우는 아마도 그 벌금을 20억 냈지만 실제로 그 안에 변호사비는 몇백억 들어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미국의 재무부랑 하는 변호사를 고용하고 하다 보니까 그럴 수 있는데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은 당연히 그럴 수도 없고요. 그리고 실제로 한국에 이 회사는 제재당할 수 있다라는 명단이 미국이 동맹국이라서 그렇지 한국 정부로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내면 이 회사는 우리랑 위반해서 러시아 제재를 위반해서 거래를 하고 있다. 중국 어디랑 잘못 거래를 하고 있다라는 명단을 계속 보내면요. 한국 공무원들이 가서 그 업체를 찾아가서 이거는 한국 법률 위반은 아니지만 미국 법 위반이라서 너희들한테 이런 경고가 왔으니 그만해라. 이거를 잘못하면 니들 계좌 동결된다. 달러 거래를 못하게 되니 수출입도 완전히 막힌다. 경고를 하면서 우리 공무원들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잘 큰 무리 없이 해온 거거든요. 근데요, 어느 날 갑자기 미국이 이걸 끊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서 한두 곳만 제재를 한다고 하면 한국도 굉장히 큰 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나 뭐 우리의 이제 핵심 그 산업으로 그런 게 들어간다고 하면 혼란이 더 커질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재 규정 준수 프로그램이란 게 있으면 미국은 죽일 회사라도 살려줍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나는 미국이나 글로벌 제재를 준수합니다 라는 프로그램을 회사 내규로 만들어 놓고 그 내규를 그 회사에 적용했다라는 거를 영어로 이렇게 갖고 있으면 미국 상무부 규정상 무조건 벌금이 50% 깎입니다. 아까 하만을 말씀드렸는데 하만도 원래 거의 300만 불 가까이 가는 벌금이었는데요. 벌금이 절반으로 깎인 거는 자발적으로 신고하면 무조건 반으로 깎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발적인 신고하고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이 있으면 반으로 깎이는데요. 그래서 그 반으로 깎이면서 우리가 이제 이런 걸 하면 미국이 이 회사가 의도적이었는지 아니냐를 따져서 벌금을 자체 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미국의 보험사 같은 경우는 이란에 보험을 팔았는데 벌금이 99.98% 깎였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1조 이상이 나오는 돈이었는데 그걸 확 깎아가지고 몇 억 내고 말았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위험 지역하고 거래를 한다라고 하면 중동 지역으로 보내는데 얘들이 아무래도 내 거를 이란이나 좀 다른 데로 보낼 것 같아라고 생각될 때는요. 계약서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너한테 파는 거야. 너 이거 딴 데 팔면 안 돼. 계약서에 명기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는 글로벌 제재를 지키기 위해 이런 거 알아봤다는 것도 남겨놔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문제가 생겼을 때 빠져나갈 구멍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거 없이 한다라고 하면 망하는 거고 특히 본인이 뭐 어떤 업체가 할 때 뭐 여러 가지 업종을 갖고 있을 때 예를 들자면 방산도 일부 하고 있고 이런 회사들은요 분명히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잘못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게 과도한 규제가 되어 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저해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있는데요. 사실 뭐 기업의 혁신을 저해하는 건 없지만 성장은 저해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눈에 뻔히 보이는 시장을 놓고도 주저주저 해야 되니까요. 사실 지금 제가 뭐 여러 군데 강연을 다니다 보면 러시아가 그렇게 좋은 시장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러시아는 과거 거래하던 업체들만 거래를 하고요. 신규로 거래하는 업체들은 겁이 나서 거래를 못 하는 거예요. 아니면 기존에 하던 업체들 대부분 끊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거래하는 업체들은 매출이 크게 늘어났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그 러시아가 이제 스위프트나 이런 거 미국이 굉장히 제재를 많이 하면서 돈을 바로 보낼 수가 없어요. 네. 그러면 한번 거쳐서 보내거든요. 이런 게 언제든 제재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게 또 굉장히 무섭기 때문에 이제 러시아나 이런 데 거래할 때는 거래를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굉장히 짧게 장기로 거래하는 게 아니라 짧게 대금을 받고 바로바로 거래하는 식으로 하셔야 좀 안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쟁 후금 러시아 시장의 기회를 잡기 위해 전 세계 자본이 몰려들고 있는데 한국 기업이 그럼 이 시장에 진출하려면 어떤 좀 준비가 필요할까요? 네, 최근에 상페테르부르크에서 포럼이 열렸는데요. 거기 러시아에 몰려든 자금이 뭐 190조인가 뭐 이 정도 어마어마한 돈이 이제 뭐 MOU 계약을 하고 했다고 합니다. 뭐 그건 사실은 뭐 서로 허풍들이 있을 테니까 그걸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요. 그 액수나 이런 게 보여주는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보면 이제 전 세계의 모든 눈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거나 혹은 뭐 휴전이 되거나 아니면 전쟁이 되더라도 제재 완화가 됐을 때 이 러시아 시장을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를 지켜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점을 잘 살펴봐야 되고요. 앞으로 세계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요. 공급망 분리와 함께 우리가 이제 어떤 회색 지대가 점점 넓어질 겁니다. 그 회색 지대에서 큰 대기업들은 그 회색 지대에서 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제재받으면 대기업이 날아가니까. 네. 그렇지만 조그만 중소기업들은 그 회색 지대에서 어떻게 자기만의 공간을 가장 합법적으로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회사가 굉장히 성장할 가능성도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요. 러시아로 직접 수출을 안 해도 러시아로 갈 수 있는 터키나 뭐 다른 나라 스탄 지역에 제재를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네. 최대한 어떤 그 관계를 잘 맺고 물건 결제도 해가면서 한다고 하면 그쪽에서 가공해서 뭐 보낸다. 특히 이제 뭐 제재 대상이 아닌 수출 이중용도 품목이 아닌 군사용으로 전용되지 않을 품목들의 경우는 그런 식으로 좀 굉장히 유도리를 발휘해서 우리가 새롭게 이제 구조를 잘 만들어서 제재 위반하지 않는 구조를 만들어서 어떤 회색 영역 안에서 영역을 넓혀가면 기회가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거죠.